네,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확정된 가운데 납세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또 최근 깡통 전세 피해가 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요. 그 자세한 내용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분들이 상당히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. 네, 30만 명이나 늘었죠. 예. 122만 명이니까. 이 종부세는 사실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또 좀 별로 관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. 많을 것 같은데 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이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대개 11억 정도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 채당 평균 가격이 약 10억 5천에서 11억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1명이 네. 종부세 부과. 4~5명 중에 1명은 네. 서울에선 종부세 내야 된다. 네, 종부세를 내야 된다. 예. 그리고 이제 전체 집을 가진 인원이 1,5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2만 명, 그러니까 한 8% 정도가 종부세 부담이다. 예.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예. 상당히 좀 부담으로 예.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, 또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5년간 집값이 약 37% 올랐는데 종부세는 한 1000% 올랐다, 이런 그 기사도 있어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오른 것, 국민 소득이 오른 것은 한 13% 올랐는데, 그러니까 세 부담이 좀 급격하게 한 지난 5년간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예. 뭐 일부는 조세 반발이랄까, 예. 뭐 그런 저항의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종부세 대상 그 인원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 인원으로 네. 따져보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이 고가의 주택을 가진 그 일부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자들만. 늘어났다. 네. 하지만 1인당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. 네, 줄어들었습니다. 예. 그게 한 108만 원 정도로 되는데요. 이게 한 120 정도에서 좀 줄어든 걸로 보면 예. 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좀 줄었다. 예.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, 우리가 종부세의 그 공시가격 기준이 11억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한 14억 정도로 이번에 좀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11억에서 14억 정도 있는 분들이 기본 공제를 못 받게 됐고,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세 부담이 조금 늘었다. 예, 과거보다. 예. 그다음에 오히려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. 이제 세 부담이 줄었다.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 소위 1주택자라든지 이제 그 11억에서 14억 정도 있는, 실제로는 12억 원에서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15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네. 조금 이번에 그 부과를 받고 나서 다소 좀 놀랐다고 합니다. 예. 네,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. 예.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, 그러니까 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을 하려면은 네.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. 그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의 가액 비율, 이게 이제 그 세율을 결정하는 과표를 그 계산하는 그런 그 핵심 지표인 거죠. 네. 네, 이 핵심 변수를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1인당 부담액은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예.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나마 좀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,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이 입법이 이게 확정이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고요. 예. 예, 공정가액 그 비율이라고 그래서 예. 이 비율이 이번에 95%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초대로 하면 이걸 60%로 좀 낮췄습니다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세금이 좀 줄어든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예. 뭐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낮추지를 못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71.5%가 그대로 좀 적용이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은 2020년 수준으로 좀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, 네. 이런 이제 목표와 발표를 했었는데 예. 뭐 이를 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. 예, 바로 그 부분인데요. 네.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죠. 종부세 자체는 올해 내려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제 1월 1일 기준에. 예, 1월 1일 그러니까 기준이니까. 작년에 17.2%가 올랐으니까 예. 또 그 작년에는 19%가 올랐어요. 네.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
우리 이 부가 기준이 공시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거래 가격 이걸 역전이라고 그러죠. 네. 이것 때문에 또 불만을 갖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. 예,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. 네, 그렇죠.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실거래가나 최근에 이제 추세를 좀 감안해서 네.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최소한 하여튼 낮추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. 네. 이게 지금 아직 그 최종 그 방안이 발표된 건 아니죠? 네, 최종 안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게 일단,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요. 첫 예. 번째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장관이나 이제 이런 소위 이 과세 당국 경제부총리가 네. 좀 말을 제가 볼 때는 예. 조금 그 여야 간에 지금 뭐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 야당인데 예. 야당과의 사전에 충분한 조율 없이 예.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. 물론 이제 야당은 부자 감세다. 네. 저도 뭐 국회와 이런 쪽에서 토론을 할 때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아주 다릅니다. 시각이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정책적 조율을 거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예. 뭐 오늘 이제 공청회에서 이제 이 수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달 네. 중으로 최종안이 지금 그 확정해서 발표할 모양입니다. 예. 그런데 공청회를 한다고 이렇게 자문위원회라서 예. 이건 이제 야당의 정책 방향과는 관계가 없죠. 예. 그러니까 여당의 안을 지금 내고 있는 공청회 과정이고 예. 뭐 이 공청회 과정에서는 이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가 돼서 네.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2022년 뭐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69.4%에서 본래 70%로 가는 건데 이걸 68%로 좀 낮추겠다 네. 이런 안이 되어 있고요. 또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에는 이제 84.1%인데 75.3%로 좀 낮춘다. 그만큼 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발표한 대로 지금 자문위가 검토한 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좀 세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좀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놨어요. 네.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? 다시 한번. 예, 크게 세 가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. 예. 저도 이 제도는 주거약자나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.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세 가지가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서를 쓰고 확정 일자인을 받고 이사를 가고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전입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에 그 중간에 그 나쁜 집주인이 지금 도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세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입자의 정보 확인권이 이번에 좀 신설된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. 예. 네,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나 임대인의 말만 듣고 했어야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체납 정보라든지 또 선순위 그 채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거절을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. 예. 이 부분이 좀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.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입 신고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 날 이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다른 후순위 그 채권자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 네. 이 나쁜 집주인들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. 예.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걸 이용해서 그 전날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게 되면 예. 사실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. 예. 예,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또 신설된 거는 바람직합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1억 5천까지였는데 네. 사실은 서울의 한 채당 전세 가격이 거의 5, 6억씩 하는 걸 보면 이게 안 맞아요. 이걸 1억 6천5백으로 올렸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되었을 때 최우선 변제권, 그러니까 조세 채권이나 다른 채권보다 가장 우선해서 그 임차 보증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5,500만 원으로 예. 이렇게 좀 높인 거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은 오르나 네. 제가 볼 때는 1억 6,500이
금액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억 정도로 올려서 소액 임차인들이 더 보호를,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만 확보하는 걸 5,500까지로 되어 있는 걸 저는 한 1억 정도로 올려야 예. 소위 말하면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약자가 보호를 받지 않을까, 예.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, 예.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렇게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. 그렇죠. 전향적이죠. 예, 예. 근데 이 세금 체납 여부를 이제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어떤 그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. 네,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거나 네. 또 뭐 정당하다는 게 좀 애매하죠. 예. 네, 어쨌든 거부했을 때는 또 그게 인용이 되는데, 그러니까 결국 정보 확인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요청이죠. 예. 요청을 해도 임대인의 이유를 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한다면 네. 여기에 따른 어떠한 위약이라든지 처벌이나 강제 조항이 이번에 시안에는 좀 없어요. 예. 이거는 좀 이 제도의 실효성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시행에 들어가서는 이 강제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은 임대인, 네. 집주인에게는 처벌 규정도 들어가야 예.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,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예.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그 거래량이 현저히 좀 떨어지고요. 네,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입니다만,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그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그렇죠. 아파트 단지도 좀 네. 많이 나오고 있죠. 현재 네.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네, 진단하고 그러니까, 계십니까?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. 예.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은 이제 올해 정확하게는 이제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. 본격 하락은 여름, 그러니까 7,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네. 이게 세종이나 대전을 거쳐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 또 강남의 중심마저 내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또 하나 특징은 전세 가격과 이 매매 가격,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. 네. 그런 현상. 그 와중에 이제 거래 절벽, 거래 실종, 빙하기라고 하죠. 예. 거래량이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났고,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8분의 1, 예. 70% 이상 쪼그라들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부동산 경기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, 하나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, 예.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. 좀 보여지고, 두 번째는 지금 그동안 쌓였던 집값의 거품이 예. 좀 빠지는 과정으로 예. 해석이 됩니다.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전조라고 하시면은 네. 본격적인 침체 국면이라 하면 앞으로 이 하강하는 가격이 네. 이 내려가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? 네, 그렇죠. 이건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예.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발 금리 급등에서 출발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이제 침체되고, 이 경기가 침체 내지 불황되면 자산 시장, 예. 우리 부동산도 이제 자산 시장 코주브라고 그래서 예. 코인, 주식 다 내렸잖아요. 이제 부동산만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예. 부동산 시장까지 하락이 확산 전이 되었다. 이렇게 우선 해석할 수가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언제쯤 상승이 좀 종료가 되고 네. 금리와 채권 시장이 좀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, 예. 여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하나는 내년까지 정도는 어쨌든 경기 침체,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.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상이 나타나서 결국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좀 하락할 것이다. 네.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, 비교적 낙관적이죠. 예. 두 번째는 거품으로 보면 이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. 경기 예. 침체. 그래서 한 2, 3년 정도 좀 나타날 것이다. 더 이런 두 내려갈 번째 것이다, 2, 3년. 시나리오가 예. 있고,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97년 말에 기억하죠. IMF 외환위기. 예.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예. 한 3, 4년 내지 4, 5년 정도,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집값이 한 6, 7년간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. 이런 집값의 하락폭이 오히려
좀 장기적으로 3, 4년을 넘을 수도 있다. 이 세 가지가 지금 연구자들이나 학자에서 나오는 예상인데 현재 저는 볼 때는 뭐 하여튼 중간 정도, 예. 한 2, 3년 정도는 이 집값이 좀 하락하고 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한 몇 % 정도 빠져야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이거는 뭐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아까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평균 35%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. 예. 지금 잠실이나 목동이나 이런 지역들 마포 같은 걸 보니까 한 20, 30% 빠졌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25% 정도 빠진 곳은 추가로 10% 정도 더 빠질 여지는 있다. 예. 그리고 최고로 많이 빠진 곳이 사실은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 강남의 재건축이었습니다. 예. 이 경우는 30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50%까지 빠졌기 때문에 예. 저는 뭐 경착륙 급작스럽게 빠지는 이런 현재로서는 확률이 한 30%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네.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은 최대 50%까지 장기간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2, 3년 정도 하락할 수가 있고 네. 최대 50% 정도 빠지는 지역도 있을 네, 것이다. 평균에서 보면 한 35% 예. 정도로 거품이 이미 한 25% 빠진 곳들은 한 10% 정도 빠지면 실수요자라면 예. 뭐 좀 저울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.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